이게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음. 법리적으로 상당히 명확한 사건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제 사건이 아니라 거의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냐 수준의 법리 논쟁인데 왜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할까? 그 생각밖에 안 들죠. 법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뭘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연역식으로 쓴 게 아닌가.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뒤에 비합리적으로 막 붙이는 그런 모양새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쌓여있는 증거들이라거나 법리라거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5년 내에 5회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다시는 변호사가 될 수 없게끔 하는 이 변호사 시험 7조는 100% 위헌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언했을 때 변호사 숫자가 조금 늘어난다거나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가 조금 흔들린다거나 이런 위험을 너무 겁낸 게 아닌가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에요. 좀 사실 비겁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이 변호사 시험 시행일 첫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 학생들이 아 내가 다시는 변호사 시험을 못 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에 내가 불합격했다라는 사실을 안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요. 그럼 내가 기본권 침해 상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비로소 아 내가 이제 5번째 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시행일 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변호사 시험 5년을 중지시킬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사 시험 시행일 날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시험 준비를 좀 못하게 된 어떤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변호사법 7조에서 이야기하는 5년 내에 시험을 반드시 쳐야 되는 그런 규정의 예외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을 쳤으니까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는 이 사람은 내가 기본권 침해 당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합격자 발표 날 비로소 내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 나는 이제 5번 끝이야. 그게 기본권 침해 사실 안 날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기산일을 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 그 시작일을 너무 앞쪽으로 당겨버린 거죠. 헌법재판소는 시험 시작하는 날, 변호사 시험 시행일 날로부터 90일 시작이다. 근데 90일 그래봤자 3달밖에 안 돼요. 근데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는 3달을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돼요.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헌법소원의 남용 아니겠어요? 붙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본권 침해 안 당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다시 할게요. 기본권 침해를 안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마구잡이로 제기하는 거야말로 이건 헌법재판의 남용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헌법소원 다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의 남용 아니에요? 그걸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하려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산일을 너무 앞당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시켜버린 거예요. 판단조차 안 할 수 있게. 그러면 편리해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시험도 5년 동안 5번 떨어졌다고 평생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는 시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5년을 공부해가지고 5번 떨어진 사람이
평생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벌이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험이. 원래는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시험을 취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 선발시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1기 때는 총점 720점만 받아도 합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5회 이상부터는 900점이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몇 해 늦게 입학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1기들보다도 200점이나 더 높게 맞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0점 받은 1기들은 정상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우연히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850점을 계속 맞는다. 그럼 100점이나 더 맞았잖아요. 근데도 오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1기, 2기보다도 100점 이상 더 많이 맞았는데도 탈락자 누적 인원이 점점 쌓임으로 인해서 합격률이 떨어지고 합격 점수가 올라가니까 나는 그 합격 점수를 못 따라가서 계속 점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못 되는 거예요. 5번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일찍 들어왔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제도 설계가 잘못돼서 5번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는 평생 변호사가 못 돼.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면 뭐가 직업선택의 자유예요?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들 보고 지금 이 시험 치라 그러면 5번 만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이 시험 제도에 들어보면 이 불합리함을 알게 될 거예요. 그전 선배들보다 점수를 월등히 높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점수를 못 따라가서 5번 떨어지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제도가 잘못돼서 피해 본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을 평생 변호사 되지 말라고 벌까지 내려요. 이건 사회적인 살인 아니에요? 그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로스쿨 들어오잖아요. 뭐 헌법재판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 제도에서. 누구도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하는 제도예요 지금. 떨어진 사람하고 합격한 사람하고 실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이 선배들보다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평생 동안 변호사 못 되게 벌을 내리는 게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면 뭐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거예요. 5년 동안 5번 떨어진 사람들이 변신낭인이에요. 이 제도가 만들어낸 오탈자들이 변신낭인입니다. 제도를 다시 보완을 해야죠. 침대에 맞춰서 사람 팔다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에 맞게 침대를 다시 만들어야죠. 5년 도가해가지고 5번 떨어지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1년 시켜서 다시 시험 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재입학을 시킨다거나 소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교육을 받게 해서 변호사가 되게끔 하면 돼요. 이것도 절대평가인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격시험만 시키면 오탈자는 발생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시험이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합격 점수를 못 따라가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변신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점수 낮은 그 선배 변호사들도 다 낭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격 박탈해야죠. 그러니까 헌재는 5년 시험 쳐서 5번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점 맞은 오탈자가 750점 맞은 1기보다 2기 선배들보다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거 헌법재판관들 논리대로 하면 지금 오탈하는 사람들 점수 평균 내가지고 그 평균 점수 이하 받은 그전 변호사들은 다 자격 박탈해야죠. 그렇잖아요. 누적 합격률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사망률은 100%예요. 태어나면 다 죽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망률이 10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별로 특정 기간마다 책정을 해야 그 의미가 있는 통계잖아요. 누적 합격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75%.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제도 설계가 제대로 돼서 자격 시험하였으면 내가 변호사가 될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애초 취지대로의 시험이었다면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해야 되는 사람이 4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5번째 합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재판관들한테. 그 4년의 시간, 퍼부은 돈, 주위의 멸시, 본인의 자존감 하락, 노동력이 4년 더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손해,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기본권 침해예요. 그 4년 동안 입은 유무형의 불이익이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누적 합격률이라는 말장난을 하면서 애초에 붙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붙어도 그 사이에 입은 불이익을 소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적 합격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늦게 됐다라는 사실만, 원래는 애초에 돼야 되는데 늦게 됐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기본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심지어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탈돼가지고 평생 동안 못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죠. 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헌재에서 또 얘기했던 게 이제 입학자들이 그거 알고서 입학을 한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를 샀을 때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뭐 다시 할게요. 뭐 이를테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알고 입학했다. 네,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도 이 로스쿨 제도라는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들어가면은 바로 기본권 침해가 되는 제도다. 근데 당신들이 알고 들어갔으니까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불난집에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밖에 없어요. 응? 근데 이 로스쿨 제도가 설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국민들이. 근데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럼 안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야지. 일단 들어가서 이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고치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잖아요. 이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로스쿨 입학생들이, 재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서 들어와가지고 왜 헌법소원 제기하냐 이래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렇게 하지. 아주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는 기본권 침해 사항들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누가 이민 왔어. 그럼 이 사람은 헌법소원 못 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온 사람이 한국 국적을 땄어. 근데 기본권 침해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럼 헌법재판관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중국에서 한국 넘어올 때 이런 기본권 침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몰랐나? 이런 기본권 침해 상황들은 늘 있는 거 아니냐? 인종차별 발언이라거나, 예? 중국인이라고 뭐 식당이나 극장 같은 데 들어오면 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기본권 침해 상황들 뉴스 봐서 한국에 늘상 있는 일이라고 알았지 않냐? 그럼 한국에 오질 말지. 그러니까 당신은 헌법소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문이어서 더 뭐 비평할 뭐 의지도 별로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결정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독사에서 붙여넣기식의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에 아무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서면을 뭐 5개, 6개씩 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그 오탈제라는 게 얼마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결정내인 거죠. 그냥 동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읽어보면 변호사시험법 7조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그냥 논리 반복에 불과해요. 전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게 위헌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민변에서 어떤 그 로스쿨 제도 뭐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위원회는 아니고 로스쿨 제도 연구 모임이라고 연구 그냥 모임. 작은 모임이고 민변 이름으로 네네. 보고서가 지난해 한번 나갔어요. 민변 이름으로 공식으로요. 그 변호사 시험은 애초에 설계된 대로 자격 시험화 돼야 된다. 미국식에.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만 평가하고 그 숫자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미 변호사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10분의 1 내지 2분의 1 수준이다. 변호사는 많이 부족하다. 자격 시험을 해라 약속한 대로. 그 둘째, 변호사 시험을 5년 동안 연속으로 5회 강제로 보게 해서 5년이 도과하든 또는 5회를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면 평생 동안 변호사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다 라고 민변에서 성명을 냈어요. 보고서를요. 경실련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성명을 냈고 참여연대도 동일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들, 법학자들 공히 이 변호사 시험법 7조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숫자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냐. 이건 사실 헌법재판관들 개개인들도 너무 기득권 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법조인들의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특권이 좀 떨어지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결국에는 기득권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개인적인 좀 분노 같은 게 있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법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승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1도 납득이 안 돼요.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변호사시험법 7조 위헌인가 토론회를 나가봐도 아무리 보수적인 패널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 개선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느냐에만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은 1도 납득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자꾸 내리는지는 여러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같은 법조인으로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니까. 그래서 제가 비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학생들, 후배 학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저는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통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 성실하게 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제도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변호사가 되고도 충분한 실력을 가졌는데 변호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심지어는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평생 손가락질 받고 변호사도 못 되고 지옥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살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제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예,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네. 예, 이거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이 변호사시험법 7조가 합헌이다 라는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역사에 굉장히 나쁘게 기록이 될 겁니다.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라고만 말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쉬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될 때까지 해야죠.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내년에 한 번 더.